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HO에 대한 지원금을 보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WHO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돈을 받는다. 우리가 내는 돈이 그들에게 가장 비중이 크다며 이 WHO에 쓰이는 돈을 보류할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보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WHO가 정말 망쳐버렸다. 이 WHO에 주로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지만 매우 중국 중심적이다라는 비판을 먼저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네. 이런 발언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WHO로 돌림으로써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또 미국 내 확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WHO가 세계적 유행병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추가 질의를 계속하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이러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백악관이 2021 회계연도 예산 요청을 통해 WHO에 대한 기여금을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할당됐던 약 1억 2,200만 달러에서 절반가량 줄인 5,800만 달러 미만으로 요구한 뒤 나온 것이라고 보도해서 실제로 WHO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줄어들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중환자실에서 지금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관련 내용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산소호흡기 사용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네, 현지 시각으로 7일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존슨 총리가 간밤에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으며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 폐렴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영국 정부 측은 존슨 총리가 단지 집중 치료를 받기 위해 중환자실로 옮겼을 뿐이고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지 않다면서 각종 의혹과 우려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존슨 총리가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이 자신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라브 장관이 코로나19 대응회의와 각종 위원회를 주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서 영국 내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존슨 총리는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 권한을 대행할 인사인 일종의 지정 생존자로 라브 장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라브 장관이 총리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결정에 있어서 다른 장관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더 타임즈는 존슨 총리 입원 이후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두고 리시 수낙 재무장관과 맷 행콕 보건장관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해서 이미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존슨 총리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내각과 집권 보수당 의원들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요청해서 새로운 정부 구성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국이 총리 문제 때문에 혼란이 벌어지는 동안 프랑스에서는 작가들이 연재하고 있는 글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이런 때일수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난달 17일부터 프랑스 정부는 전국적인 이동 제한령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유명 작가들이 이동 제한령을 피해서 시골 별장으로 내려가면서 그곳에서의 생활을 신문과 잡지에 기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의 글 내용이라든지 표현에 대해서 실제 서민들의 고난과는 동떨어진 엘리트들의 파티스러운 행태를 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콩쿠르상을 받은 레일라 슬리마니는 지난달 13일부터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별장으로 거처를 옮겨서 지내면서 일간지 르몽드의 온라인판과 종이신문에 격리일기라는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표현이 좀 이렇습니다. 첫날인 지난달 18일 일기에서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도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오늘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방의 창틈으로 언덕 위에 여명이 동토하는 것을 보았다. 풀잎에 서리가 내리고 보리수 나무에는 첫싹이 움텄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굉장히 좀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들리죠. 네. 근데 사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화 운운하는 작가의 글이 감동으로 와닿을 리는 만무한데요. 네, 그렇죠. 마치 프랑스 대혁명 당시 분노한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고서 사채 몰두했던 마리 앙뚜아네트 같다라는 직설적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프랑스의 또 다른 인기 작가인 마리 다리웨세크도 지난달 20일 주간지 르푸앙에 파리 번호판을 단차를 갖고 다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돼서 차고에 있던 낡은 차를 꺼냈다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가 비슷한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서민들은 좁은 집에 가족들이 굉장히 격리돼서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작가들이 그런 서민들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설사 조용히 좀 지내면 좋을 텐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기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성적 작용이 없다라는 게 많은 시민들이 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특히나 대중을 상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그렇죠. 성숙함이 이 프랑스 작가들에게는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사이의 공공교통이 전면 중단이 됐다고요? 네, 지난달 4일 홍콩 정부는 공공의료진 수천 명이 중국과의 국경 전면 봉쇄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벌이자 선전만 경계선 해상 통제지와 마카오 홍콩 주하이를 잇는 강주하오 대교 등 두 곳을 제외하고는 중국 본토와의 모든 국경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던 이 강주하오 대교로 왕래하는 셔틀버스마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격감해서 어제부터 운행을 중지한 건데요. 네. 2018년 10월 23일 개통한 강주하오 대교는 홍콩과 광둥성의 주하이, 마카오를 잇는 해상대교인데 6차선의 총 연장 55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이 홍콩과 마카오는 페리 여객선으로는 1시간 정도, 이 강주하오 대교를 통하면 4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따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고 가는 곳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홍콩에서 마카오로 가는 교통편이 완전히 끊기면서 이 카지노 내장객이 대폭 줄어들어서 마카오를 지탱하는 연간 40조 원 규모의 카지노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마카오의 카지노 수입은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88% 급감했고요. 3월에도 80%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긴급 사태를 선포했던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이 의사들이 단체로 회식을 해서 집단 감염되는 일이 발생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6일까지 일본 도쿄 신주쿠의 게이오 대학병원의 레지던트 99명 가운데 무려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경과가 어떻게 되냐면 지난달 31일 병원에서 연수를 마치는 레지던트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된 후 그와 접촉한 의사 99명이 자택 대기 중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레지던트 40여 명이 병원 측이 금지한 집단 회식에 참여한 뒤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병원 측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즉각 사과했지만 의료진들의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행태라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미 의료진 감염이 이미 153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의료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의료 위기 또는 붕괴가 좀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의료진이라면 사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좀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6일 러시아의 백인 우월주의 준군사 조직인 러시아 제국주의 운동과 지도부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미 국무부 측은 해외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미국의 특별 국제 테러리스트에 지정한 첫 사례라면서 이 해당 단체는
유럽 전역에서 신나치주의자 등을 훈련하는 일을 해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제재에 따라서 미국인이 이 단체와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요. 미국에 보유한 이 단체의 자산은 동결이 됩니다. 또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도 거부가 되고 미국 입국 금지도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그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된 러시아 제국주의 운동은 러시아 등에서 신나치주의자와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준 군사 훈련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2016년 2명의 스웨덴인을 훈련시켜서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카페 폭탄 테러 등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수십 곳의 단체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했지만 대부분 이슬람 극단주의자나 분리주의 운동 단체들이어서 백인 우월주의 단체는 처음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네. 그동안 사실 러시아의 우호적이고 백인 우월주의 폭력의 위험성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인종주의를 한꺼번에 제재함으로써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